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윤소호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최상의 의료기관으로 인증받은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그 충격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3일째입니다. 얼마 전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가슴 저리는 아픔과 또 억울함,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처 꽃도 피지 못한 이 소중한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우리 모두 이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님. 현재까지 밝혀진 신생아들의 그 사망 원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국가수 보건 결과에 의하면은 지질 영양 주사제를 통한 시트로박터 프론트균에 의한 폐혈증으로 지금 사인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모들에게 받은 의무 기록을 이렇게 분석한 결과 병원 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사건 발생 3일 전인 12월 13일 이미 로타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럼 이때에 즉각 격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중환자실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아예 부모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어요. 보십시오. 감염 환자에 대한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직접 사망 원인인 시트로박터 프론트균 감염 역시 감염 관리에 소홀해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또 보세요. 병원 내 감염 관리 책임은 병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장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병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료 관계인들이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이 기관은 의료기관의 어떤 지켜야 될 감염 관리에 대한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그 준수사항을 저희들이 살펴볼 것이고, 그것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지면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상식적인 수준인데 늘 이야기하면 수사 결과를 보고라는 답변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당시 이대 목동병원 소아과 의사들의 이탈 현황이에요. 14명 중 8명이 우리 현장을 벗어나 있었고, 사고 당일에는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 이 16명의 신생아를 돌봐했어요. 이미 진료 공백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예,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고 당일에 아이들이 급속히 안 좋아졌지만 신속한 치료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며칠 전부터 진료 공백이 발생했는데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방치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아니, 그렇다면 병원 측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향후 수사 결과에서 의료법령상의 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그런 진료 공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의료진과 병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그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건인데요.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병원에 대한 사기죄 적용과 형사처벌도 검토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형사처벌 여부는 사실 경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수사 결과에 나와서 저희들이 또 처리해야 될 관련 법안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때의 부당 청구만 있었을까요? 네. 그렇다고요? 아니, 부당 이득금은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 실체 파악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총체적인 종합 감사를 해야 된다. 그게 제 주장하는 요지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병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뭐 그런 뜻에서 한다면 저희들 동의를 하고, 다만 종합감사는 이제 이 병원 법인이 교육부 산하기관이라서 교육부와 상의를 해서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실시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십시오. 행정안전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아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사건 나고 바로 이틀 뒤엔가 바로 수사 착수를 해서 아마 지금 그 담당 주치 전공이 수간호사, 간호사 두 분 등 총 지금 5분에 대해서는 아마 피의자 조사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의 운영자, 병원장 등을 위한 그 책임에 대한 것도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확인해 드렸던 네. 진료 공백의 책임, 네. 병원 내 감염관리 책임, 보험급여 부당 청구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해서 병원장도 운영진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워낙 그 수사에 관련된 사건을 제가 의원님한테 바로 적답을 드릴 수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적어도 진료 공백, 방금 복지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진료 공백 같은 거는 저는 큰 병원으로서는 엄청난 중대한 직무를 위반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리 이미 다른 질병이 발생했는데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못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경찰에 이런 오늘 지적이 있었다는 걸 전하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장애인들은 농성중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이유가요? 예, 지금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 폐지했고, 공공 부분에 중증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2016년 기준으로요, 15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1.7%, 그리고 고용률은 19.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도요, 상황 좋지 않잖아요. 왜냐? 중증 장애인 대상자는 최저임금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 중증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최저임금은요, 법정 최저임금이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노동자가 8,000명입니다. 장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우대를 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장애인들이 그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 업무 능력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은 떨어지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제를 중증 장애인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애인들의 채용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으나 그 문제가 또 그 중증 장애인에 대한 또 더 큰 차별이라는 이런 인식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득이하게 네. 오히려 장애인의 일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생각은? 그러나 저희는 이제 단계적으로 장애인 최저임금 그리고 적용제도 그 제도를 개편해야 될 필요가 이제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애인 최저임금에 대한 그 적용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적용제외 인가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을 활용해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저희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마련하고요. 또 이번에 그 농성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포함한 장애인 총연합회 등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TF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중증 장애인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그 부분을 마련하려고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 일자리는 임금을 깎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일자를 확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잠깐요. 더 계셔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주 15시간 월 6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 법정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면 봐주십시오. 경기도 모 기관에서 매월 장애인 활동보조인에서 받는 확인서입니다. 보시면 임금 항목 및 산정 방식을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다. 이 일을 제기하자고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외에도 본인의 의지로 추가 근로 및 휴일 근로를 했고 법정 수당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기관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장애인 활동 지원 그 보조인에게 퇴직금 그리고 유급 휴일 수당 등 여러 가지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네. 예.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네. 현장에서 이런 부당 노동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월 65.2시간을 일한 노동자의 월수비금 법정수당 포함해서 78만 원이 나와요. 하지만 활동보조에는요, 월의 수가 1,76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수입이 70만 원밖에 안 돼요. 문제 심각성은 이 수가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관의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운영비 한 푼도 없다 합시다. 수가 전액을 인건비로 지급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방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도표는 이제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 지급돼야 될 법정 부담금까지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한 인건비 보조도 그리고 활동비까지 포함된 정부 보조금이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형된 그리고 또 노동법에 부적절한 그런 행태를 어떻게 보면 또 강요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월 65.2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 그런데 현실은 불가능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 대다수가요, 월 100시간이 훨씬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65시간 미만이 가능합니까? 이 자료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어제 보내온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서비스 이용 시간은 총 890만 시간, 활동보조 인력은 6만 명, 1인당 평균 월 14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지급 요건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불법적인 확인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기관은 기관대로, 활동보조인은 보조인대로 재재금도 못 받는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이런 상황 대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작년 예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도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했고, 다만 올해도 이게 이제 법은 집행되고 있어서 저희 부로서는 고용노동부와 상의를 해서 가능한 지금 일자리 안정 자금을 이 기관이 비록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좀 급한 불이긴 합니다만 그 기관 운영에 다소는 좀 순통을 틀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그동안 기존처럼 이 문제를 활동보조인과 기관 문제로 보면 기관, 활동보조인, 장애인 당사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 고통을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보건복지부가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관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없으실 줄 알고. 예. 곧 설날이 다가옵니다. 모두가 즐거워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도 모두 이렇게 따뜻한 명절을 보내야 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걱정이 솔직히 앞섭니다. 가장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그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급여 지급은 매달 20일이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만약 올해처럼 급여일이 명절 이후 하면 이분들은 힘든 명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과거에는 명절을 앞두고 조기 지급을 종종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행복 이음 시스템, 참 말은 잘 만들어요. 도입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취약계층의 급여일이 명절 직후인 경우에는 지급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설부터 명절절에 지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가능하도록 최대한 독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같이 따뜻한 명절 보내야 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하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체불 임금 부분도 더욱더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일주일 뒤면 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9일부터 평창 동계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커다란 명절을 한꺼번에 같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평창 올림픽이 세계인의 축제이자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평창 설원에서, 그 차가운 설원에서 평화의 그 봄꽃 같은 기운이 우리 모두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그 이후로도 따뜻한, 그래서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하는. 감사합니다. 윤수야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표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모레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수 끝에 가까스로 얻은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을 우리가 초청해 두고 벌이는 인류의 축제, 제전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일부의 정치인들의 극단적인 이념 공세와 정치 공격, 이를 이어받은 극단적인 이념 단체의 과격 시위, 그 뒤에는 혹시나 외국의 사례처럼 외로운 늑대 방식의 테러 공격이 있지 않을까 커다란 우려가 먹구름처럼 들이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고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자는 국회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있었고 기권하는 분도 계셨으며 참가하지 않은 분도 계셨습니다. 국회마저 한마음 한뜻이 안 될 때 과연 우리가 갈라진 국민들께 하나가 되어서 올림픽 성공을 기원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지난 제천과 밀양 화재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제천과 밀양 현장에 가서 유족분들께 공통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재난 앞에서 정쟁을 멈춰라. 둘째, 철저하게 진상과 원인을 규명해달라. 셋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엄정히 책임을 물어달라. 넷째, 재발 방지책을 제대로 마련해달라. 다섯째, 그 과정에서 결코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돌아와서 국회에서 제가 마주한 현실은 유족분들의 뜻과 많이 달랐습니다. 정치 공격이 여전히 난무했고요. 소방관들을 처벌해달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었습니다. 희생양으로 말이죠. 이 두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대정부 질문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가 여쭙고자 하는 문제들이 워낙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 네. 여쭙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올림픽, 평창 올림픽의 안전 위험 요소를 볼 때 크게 네 가지를 꼽아왔습니다. 그동안 가장 첫 번째가 북한의 위협이죠. 이 부분은 아마 1972년 뮌헨 올림픽 때 올림픽 참가를 하지 못했던 팔레스타인 계열의 검은 9월단이 테러를 야기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던 경험, 그리고 우리나라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북한이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했던 그 엄청난 테러의 아픈 경험, 이런 것들에서부터 만약에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평창올림픽에 상당히 심각한 위험이 되리라, 이러한
예상들이 제기가 되었었죠. 잘 알고 계시죠? 네, 심지어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선수단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네. 하지만 어쨌든 총리님과 문체부 장관님 또 올림픽 조직위원회 정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IOC와 함께 북한 참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북한 스스로도 올림픽 참가를 통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북한 위협은 상당 부분 거의 해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테러 위협. 어떤 국제 행사나 다 있고요. 최근에 특히 미국, 유럽 등에서 많은 테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재해. 개막식의 추이도 문제지만 화재도 문제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평창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안보 인력 또는 안전 인력들이 집중되어 있는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 또다시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까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보건질병, 이번에 노로바이러스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감염병이라든지 AI 문제도 있고요. 네 가지의 그 위협들에 대해서 이미 계속 보고받고 계실 텐데 그냥 간략하게 대체적으로 현재 대비 상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테러는요, 제가 몹시 부족하지만 직제상 테러대책위원장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왔고요. 국제기구 인터폴이나 각국의 경찰들과 테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인물들의 경우는 탑승 전에 확인해서 비행기를 아예 못하게 한다든가 비행기를 타고 난 뒤에 뒤늦게 발견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측에 연락해서 인천공항에서 바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에 이미 와 있는 분 중에 좀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24시간 관찰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테러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처하고 있고요. 재난재해는 아까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지난 겨울을 작년 연말부터 워낙 큰 불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대단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력이 아무래도 평창, 강릉 이쪽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쪽에 또 소홀해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면밀히 최소 인력은 항상 남겨놓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질병은 이번 보안요원들 사이에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돼서 바로 그 인력들을 전원 빼고 960명 이상의 대체 인력으로 군병력으로 바로 바꿨습니다. 그런 지 4일째 됐습니다만 이 시간 현재까지 확진된 분이 한 70명 의심 환자가 또 있고 그래서요. 그분들은 완전한 격리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의심 환자들도 격리 상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 그 보안요원 이외의 분들에서는 아직 의심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북한 문제일 텐데요. 우선 북한 참가를 통해서 우려했던 커다란 위험은 사라졌지만 작은 위협들이 계속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우리나라가 그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주최하는 과정에 북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좀 살펴보고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선 1970년대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968년 김신조 사건이 터지면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 경제도 어려워지면서 포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70년대 말에 다시 추진을 하셨는데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전두환 쿠데타로 인해서 집권한 그 오공 정권이 이어받아서 81년에 바덴바덴 서울올림픽 유치의 기적을 일궈냈죠. 그때 우리 정주영 현대 회장의 역할도 컸고 국민들이 저도 기억하지만 정말 커다란 그 기쁨과 환호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그 북한이 우리와 함께 아시안게임 유치 경쟁을 하다가 결국 바덴바덴 결정 이후에 포기를 하고 우리가 단독 유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에 대한 방해 공작을 벌이고 83년에 아웅산 테러 그리고 87년에 칼 대한항공 858기 폭파 계속해서 우리에게 칼 폭파 같은 경우는 115분이 희생되셨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테러 때는 경제부총리, 외교장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심지어 기자분까지 경호원들까지 해서 17명이 사망하셨고요. 이러한 커다란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인내의 끝이다라고 하면서 인내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 이후에 우리가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치를 했어야 하니까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2002년에는 박근혜 당시 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2박 3일 독대를 하고 돌아오셔서는 9월에 남북 축구를 제안했고, 그때 태극기 사용하지 마라, 한반도기 사용하자. 그리고 애국가 부르면 안 된다? 아리랑 부르자. 그리고 이 한반도기는 특히나 노태우 정권에서 1991년에 그 칼기 858기 폭파 사건 이후에도 불구하고 남북 단일팀 구성을 하면서 처음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보수 야당에서 왜 자꾸 안보 이념몰이 주장을 하면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방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총리께서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주장을 했었던가 이것을 국민들이 잊어버릴 것 같지만 오히려 본인들이 잊어버리고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네.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총리님께서도 이러한 전반의 문제들을 야당께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결의안도 통과됐으니까 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쟁은 어느 정도 없어지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제까지 있었던 정쟁적 발언들의 이념 공격의 효과가 혹시라도 외국의 사례처럼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 부분은 총리가 중심이 돼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될 텐데요. 외국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우선은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극단주의 선동 발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 이념이나 선동을 따르는 단체들이 과격 시위를 벌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론 울프라고 하죠. 외로운 늑대 방식의 개인 테러 행위자들이 범행을 벌입니다. 2011년 노르웨이 브레이비크 테러, 극우주의자죠. 우파정당 활동자였기도 했고, 이 사람이 벌인 테러로 7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보스턴 마라톤은 체첸 계열의 그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던 사람이 역시 그러한 선동말에 많이 경도되어 있다고 벌인 일이고요. 180여 명 사망입니다. 미국 찰스턴 교회 흑인 그 대상 총격 테러 역시 9명 살해됐고 21세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2016년 브렉시트 반대 의원에 대한 총격 테러로 국회의원이 사망했죠. 이 부분 역시 극단적인 이념 대결 끝에 나온 일이었고, 그 이후에 브렉시트 캠페인이 중단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날 극단적인 선동적인 발언이 있었고 집회가 있었고, 이후에 맹동 행위자가 트럭을 몰고 차량을 몰고 경찰차를 들이받아서 4명이 결국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끊어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우선은 우리 주민들이 북에 갔을 때도 신변 안전이라든가 편의 제공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 왔을 때도 더구나 지금처럼 매우 유중한 상황에서는 신변 안전에 각별히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요. 그런 쪽에 약간 좀 지나치지 않나 싶을 정도의 경찰력을 지금 투입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철저한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정치권에 호소 드리겠습니다. 여야 이념을 떠나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기회이자 전 세계인을 초청해놓고 우리가 벌이는 인류의 재전입니다. 부디 안전한 그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천 밀양 화재 참사는 관계 당국의 조사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선 건축법상의 문제, 가연성 단열재들이 사용되고 방화 구획이 제대로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소방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방 인력과 장비와 훈련이 부족한 전반적인 안전 적폐의 총합 이것을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정치의 공격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평창의 성공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하나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술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술래 의원입니다. 현 정부 들어 시작된 한풀이의 정치, 실험 정치, 독단의 정치는 이제 멈춰야만 합니다. 탈원전, 최저임금 1만 원, 뒤집기식의 교육정책, 위안부 할머니 재협상 철회 등 수많은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과거 정권 지우개에만 함몰이 돼 있고 퍼주기식 정책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날입니다. 현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또 최저임금 협상이라는 주요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 대통령이 의도하신 대로 이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좀 넘었고요. 1월 월급을 지급한 지는 열흘 정도 됐으니까요. 아직은 평가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부의 근원적인 정책은 국민의 공감과 소통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혹시요, 총리님, 최저임금의 정의에 있어서 가족 전체가 먹고 사는 생활비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개인 근로자의 기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이 아닌가요? 제가 좀 자세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좀 그릇된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족의 구성원이 그 누구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네. 얼마 전 집권당의 원내대표께서 대표 연설을 통해서 157만 원으로 한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아주 자극적이고 정당화시키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의 결여입니다. 157만 원 한 사람이 벌어서 한 가족을 부양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가족의 구성원이 다양한 그 직장에서 이것을 득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한 가족이 157만 원 갖고 산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는 형성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개념은 모든 정당이 똑같이 적용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번 대선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5개 정당 중에 3개 정당이 2020년까지 만 원으로 하겠다 했고 2개 정당은 2022년까지 만 원으로 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 대안은 나왔죠. 아니, 최저임금의 개념은 전부 공통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족 단위의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노동행위의 그렇다 하더라도 보장입니다. 5개 정당이 그 개념은 공유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는 5개 정당이 공유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온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후보 봅니다. 개인 생각입니까?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실업자 수는 평균 102만 8천 명에 이르고 있고 구직의 단념자 수는 48만 3천 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9.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7개월간의 고용 성적표도 외환위기 직후보다 아주 못한 최악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단기적 일부 부작용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낙관적 경제관념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통령께서도 결코 안이하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부 부작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제 상황, 특히 고용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퍼져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왜 꼭 1만 원으로 인상되어야 하고 어떻게 1만 원이라는 그 액수의 배경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한 매년 16%씩 인상이 되어져야 하는 재원 마련의 그 감내 능력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왜 1만 원인가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우리 사회의 일종의 분위기가 그렇게 성숙돼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2020년까지 1만 원,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2022년까지 1만 원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했을 정도면 이미 사회적으로 그만큼 분위기가 성숙됐기 때문에 공약으로 채택을 했겠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감당 능력을 봐가면서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것입니다만 단지 금년에는 첫 해이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쓰도록 허용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만은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 등을 활용해서 약간 높은 편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지급돼야 되는 아주 막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큰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최근 취업 포털 업체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알바 일자리를 축소하거나 또 아니면 본인의 사업을 폐업하겠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서민과 청년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좀 말해 주시죠.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최근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54%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지금 0.7% 정도에 불과한 그 이면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총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는 10%를 넘었을 겁니다만 우선은 월급 주고 난 뒤에 신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약간은 구비 서류 같은 것이 좀 까다로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료 지원이 일시적으로 만되고 그 뒤로는 그 사용자의 부담으로 오지 않느냐 하는 몇 가지의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추가 보완 조치도 강구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그 사용자들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카드 수수료라든가 임차료 인상의 억제라든가 또는 간접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그 4대 보험의 가입이 굉장한 그 정신적인 부담으로 네.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시적인 그 사업이라는 데 그 걸림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유수당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멍해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그 가입 시에 사업주는 15만 원, 근로자는 13만 원을 또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굉장한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기회를 주신다면 한마디만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말 바로 이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 일자리 안정자금을 승인을 해 주시면서 부대 의견을 붙이신 게 19년 이후에도 금년의 3조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써라 하는 그런 계획을 붙이셨고요. EITC, 근로장려세제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을 더 많이 활용해라 이런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들은 한시적인 제도로 출발했습니다만 꼭 1년 만에 끝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 소상공인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공론화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네. 정책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경제의 논리라면 임금이 오르면 시장 경제는 요동치게 마련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이런 그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지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가격 상승은 꼭 인건비가 물론 영향을 줍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고요.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임차료 또 카드 수수료 등이 영향을 크게 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료 인상 상한선을 9%에서 5%로 낮추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으로 연결되지는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정위가 불법적인 가격 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시할 계획이다. 이런 그 공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보복하겠다는 말로 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자유자본주의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네, 좀 지나친 말을 이렇게 그 말이 보도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만큼의 행정력의 여력도 없고요. 특히 무슨 명단 공개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고액 상습 그리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조사 대상의 80.7%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체불 미지급에 대해서 이런 강제적인 권한은 발동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최대한 연착륙이라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라면 연착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거야말로 경착륙이죠. 이러한 80%의 잠재적인 범법자로 낙인 찍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호할 국민에 대해서 정책 대안은 보호하는 차원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단 공개는 고액 또는 상습, 유죄 확정 판결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 그것도 반드시 명단 공개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이 정도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욱박질러서 이것을 착륙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연착륙이란 건 어떻게든 고통을 분담해 가면서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 법무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요즘 머리 아프시죠?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하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이 서지현 검사의 오랜 그 고통을 용기 있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응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자, 제가 그 장관님을 앞에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꼭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께서는 지난해 8월에 지인으로부터 이런 그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언론에서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지인이 정치인입니까? 아닙니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밝힐 누굴 꼭 집어서 얘기하라는 건 필요도 아니지 없다고 않습니까? 정치인입니까? 아닙니까? 정치는 아닙니다, 현재. 정치인 아닙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국민들께서는 이 사건의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부총리님. 예. 큰 이슈의 정책을 많이 발표하셨어요. 부임을 받고. 오락가락 정책, 혼란만 키우는 정책, 엇박자 정책, 영혼이 없는 정책이었다고 본 의원은 단정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8월 수학 능력 평가 절대 확대 개편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성화고 취업형 현장 실습 제도는 2020년까지 폐지해서 11월 실습 학생이 사망하자 즉시 폐지로 되었습니다. 맞죠? 예. 12월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수업 과정에 영어 교육 금지를 했던 결정이 학부모 의견 수렴으로 다시 선회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예. 조금 그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예. 첫 번째 말씀하신 이제 수능 개편 부분은 이전 정부에서 2016년 3월에 수능 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2021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기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7년 8월 말까지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것을 그 수능 개선위원회에서 내놓은 결론을 가지고서 의견을 묻는 중에 워낙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국민 의견들을 좀 다시 한번 수렴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이제 1년을 연기해서 금년 8월 말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형 현장 실습과 이제 그동안에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을 병행해 왔는데 이전 정부 말부터 사실은 이제 근로형 현장 실습이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이제 8월 말에 바로 이제 학습 중심 근로 현장 실습으로 이제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서 발표를 했는데 계속 이제 사고도 나고 해서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변화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변화시킨 거고요. 아까 이제 그 영어 문제는 이 전번 김정재 의원님 질문에 이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는 그냥 전 집행부가 뭐든지 다 잘못한 걸로 좀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현재 진행령은 부총리이시고 교육부 장관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예. 자, 8개월간의 그 뒤집기 정책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의 그 모집이 전기 모집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죠? 예. 일부 폐지됐습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대정부 질의에서 나왔던 쟁점입니다. 강남의 8학군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가격까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입시 동시 실시 문제는 이제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어떻게 할 건가를 한 3단계로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로 이제 뽑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건 예정과 같이 하면서 그러나 입시는 이제 동시에 실시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강남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해당 부서인 국토부에서 1월 30일 날 차관이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영향을 미치려면은 전월세 가격이 이상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실제 강남구에 최근에 구매자 중에 60% 이상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다. 이런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실제로 이제 근거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초등 돌봄 의무화 정책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예, 여러 차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날 바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가 동시에 온종일 돌봄 체계를 추진한다고 발표합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그건 뭐 같이 관련 부서들끼리 같이 TF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사회정책의 총괄 관리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이 각기 다른 업무 부처에서 각각의 다른 발표가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각기 다른 발표가 나온 건 없고요. 일자리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거기 위원회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을 이야기 몇 차례 했었고, 저희는 이제 관련 부처들끼리 TF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건 모든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진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결론을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요, 예. 다른 부서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탁상 행정의 아주 최본보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 실험의 대상입니까? 우리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런 그 설리금 부실 교육의 정책 그 남발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이 자리에서 그 대국민 좀 사과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번복되는 그 정책의 발표에 대해서. 예, 국민적인 이제 최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깊게 수렴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유예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우회로 표현하십니까?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의 정책이 이렇게 주택 공급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이 우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사실과 다르게 이제 부풀려진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남 생각해 탓을 주시면 하지 마십시오. 고맙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십시오. 부총리께서 혹시 워킹맘 7세 아동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돌봄 그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부모들의 마음의 그 현실적인 상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갑자기 7세가 8세가 됐다고 스스로 밥을 혼자 해결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그 절대적인 그 개선의 대책이 매우 필요합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거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일가정 양립을 하는 워킹맘과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구성이 돼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이분법적인 논리로 정책을 나눈다면 그 나라는 국민의 여론 대립과 혼란으로 국격은 떨어지고 국력은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그 침착에 함몰되어서 쫓기듯 국민 공감과 여론을 무시한 급조된 정책은 반드시 국민의 고통이라는 결과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 갑출시는 민주평화당. 처음 들어본 정당, 처음 불러본 정당 이름이네요. 예,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2016년 기준으로요, 15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1.7%, 그리고 고용률은 19.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도요, 상황 좋지 않잖아요. 왜냐? 중증 장애인 대상자는 최저임금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 중증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최저임금은요,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노동자가 8,000명입니다. 장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우대를 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장애인들이 그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 업무 능력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은 떨어지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제를 중증 장애인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애인들의 채용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으나 그 문제가 또 그 중증 장애인에 대한 또 더 큰 차별이라는 이런 인식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득이하게 네. 오히려 장애인의 일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생각은? 그러나 저희는 이제 단계적으로 장애인 최저임금 그리고 적용제도 그 제도를 개편해야 될 필요가 이제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애인 최저임금에 대한 그 적용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적용제외 인가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을 활용해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저희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마련하고요. 또 이번에 그 농성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포함한 장애인 총연합회 등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TF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중증 장애인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그 부분을 마련하려고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 일자리는 임금을 깎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잠깐요. 더 계셔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주 15시간 월 6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 법정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면 봐주십시오. 경기도 모 기관에서 매월 장애인 활동 보조인에서 받는 확인서입니다. 보시면 임금 항목 및 산정 방식을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다. 이 일을 제기하자고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외에도 본인의 의지로 추가 근로 및 휴일 근로를 했고 법정 수당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기관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장애인 활동 지원 그 보조인에게 퇴직금 그리고 유급 휴일 수당 등 여러 가지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네. 예.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윤소호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최상의 의료기관으로 인증받은 이대 목동 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그 충격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3일째입니다. 얼마 전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가슴 저리는 아픔과 또 억울함,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쪽 꽃도 피지 못한 이 소중한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우리 모두 이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님. 현재까지 밝혀진 신생아들의 그 사망 원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 국가수 보건 결과에 의하면은 지질 영양 주사제를 통한 시트로박터 프론디균에 의한 폐혈증으로 지금 사인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모들에게 받은 의무 기록을 이렇게 분석한 결과 병원 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사건 발생 3일 전인 12월 13일 이미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럼 이때에 측가 격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중환자실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아예 부모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어요. 보십시오.
감염 환자에 대한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직접 사망 원인인 시트로박터 프론두기경 감염 역시 감염 관리에 소홀해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또 보세요. 병원 내 감염 관리 책임은 병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장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병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료 관계인들이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이 기관은 의료기관의 어떤 지켜야 될 감염 관리에 대한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그 준수 사항을 저희들이 살펴볼 것이고, 그것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지면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보통 상식적인 수준인데 늘 이야기하면 수사 결과를 보고라는 답변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당시 이대 목동병원 소아과 의사들의 이탈 현황이에요. 14명 중 8명이 우려 현장을 벗어나 있었고, 사고 당일에는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 이 16명의 신생아를 돌봐했어요. 이미 진료 공백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예,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고 당일에 아이들이 급속히 안 좋아졌지만 신속한 치료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며칠 전부터 진료 공백이 발생했는데도 부모에게 네, 현장에서 이런 부당 노동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월 65.2시간을 일한 노동자의 월수비금 법정수당 포함해서 78만 원이 나와요. 하지만 활동보조에는요, 월의 수가 1,76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수입이 70만 원밖에 안 돼요. 문제 심각성은 이 수가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관의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운영비 한 푼도 없다 합시다. 수가 전액을 인건비로 지급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방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도표는 이제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풀타임으로 최저 그러니까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 지급돼야 될 법정 부담금까지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한 인건비 보조, 그리고 활동비까지 포함된 정부 보조금이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형된, 그리고 또 노동법에 부적절한 그런 행태를 어떻게 보면 또 강요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월 65.2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 그런데 현실은 불가능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 대다수가요, 월 100시간이 훨씬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65시간 미만이 가능합니까? 이 자료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어제 보내온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서비스 이용 시간은 총 890만 시간, 활동보조 인력은 6만 명, 1인당 평균 월 14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지급 요건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불법적인 확인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기관은 기관대로, 활동보조인은 보조인대로 재직임도 못 받는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이런 상황 대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작년 예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도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했고, 다만 올해도 이게 이제 법은 집행되고 있어서 저희 부로서는 고용노동부와 상의를 해서 가능한 좀 일자리 안정 자금을, 이 기관이 비록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좀 급한 불이긴 합니다만 그 기관 운영에 다소는 좀 순통을 틀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그동안 기존처럼 이 문제를 활동보조인과 기관,
문제로 보면 기관 활동 보조인 장애인 당사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 고통을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보건복지부가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관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없으실 줄 알고. 예. 곧 설날이 다가옵니다. 모두가 즐거워야 돼. 알지도 않고 방치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아니, 그렇다면 병원 측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향후 수사 결과에서 의료 법령상의 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그런 진료 공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의료진과 병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그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건인데요.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병원에 대한 사기죄 적용도 형사처벌도 검토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형사처벌 여부는 사실 경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수사 결과에 나와서 저희들이 또 처리해야 될 관련 법안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때의 부당 청구만 있었을까요? 네. 그렇다고요? 아니 부당 이득금은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 실체 파악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총체적인 종합 감사를 해야 된다. 그게 제 주장하는 요지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병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뭐 그런 뜻에서 한다면 저희들 동의를 하고, 다만 종합감사는 이제 이 병원 법인이 교육부 산하기관이라서 교육부와 상의를 해서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실시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행정안전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아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사건 나고 바로 이틀 뒤엔가 바로 수사 착수를 해서 아마 지금 그 담당 주치 전공이 수간호사, 간호사 두 분 등 총 지금 5분에 대해서는 아마 피의자 조사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의 운영자, 병원장 등을 위한 그 책임에 대한 것도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확인해 드렸던 네. 진료 공백의 책임, 네. 병원 내 감염관리 책임, 보험급여 부당 청구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해서 병원장도 운영진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워낙 그 수사에 관련된 사건을 제가 의원님한테 바로 적답을 드릴 수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적어도 진료 공백, 방금 복지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진료 공백 같은 거는 저는 큰 병원으로서는 엄청난 중대한 직무를 위반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리 이미 다른 질병이 발생했는데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못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경찰에 이런 오늘 지적이 있었다는 걸 전하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장애인들이 농성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이유가요? 예, 지금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 폐지했고, 공공 부분에 중증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되겠잖아요. 근데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도 모두 이렇게 따뜻한 명절을 보내야 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걱정이 솔직히 앞섭니다. 가장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그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급여 지급은 매달 20일이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만약 올해처럼 급여일이 명절 이후 하면 이분들은 힘든 명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과거에는 명절을 앞두고 조기 지급을 종종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행복 이음 시스템, 참 말은 잘 만들어요. 도입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취약계층의 급여일이 명절 직후인 경우에는 지급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설부터 명절절에 지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최대한 독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같이 따뜻한 명절 보내야 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하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체불임금 부분도 더욱더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일주일 뒤면 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9일부터 평창 동계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커다란 명절을 한꺼번에 같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평창 올림픽이 세계인의 축제이자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평창 설원에서, 그 차가운 설원에서 평화의 그 봄꽃 같은 기운이 우리 모두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그 이후로도 따뜻한, 그래서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하는. 감사합니다. 윤수야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표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모레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수 끝에 가까스로 얻은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을 우리가 초청해 두고 벌이는 인류의 축제, 제전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일부의 정치인들의 극단적인 이념 공세와 정치 공격, 이를 이어받은 극단적인 이념 단체의 과격 시위, 그 뒤에는 혹시나 외국의 사례처럼 외로운 늑대 방식의 테러 공격이 있지 않을까 커다란 우려가 먹구름처럼 들이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